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목전에 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물리치료사라는 제 직업을 사랑하고 열심히 센터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직업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를 중요한 동기로 삼는 것. 요즘은 돈이 중요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소명의식이란 참 소중하고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치료일에 권태감을 느끼거나 진상 환자분으로 이 직업을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 아빠를 떠올리곤 해요. 우리 아빠의 직업은 소방관이셨어요. 그리고 연차가 꽤 쌓여서 현장을 지휘하는 팀장 자리까지 올라가셨었죠.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우리 아빠는 소명의식으로 가득 찬 소방경이셨습니다. 늘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 앞장서서 지휘를 하다 보니 소방서 삼촌들에게 신뢰를 받는 분이셨대요. 소방관의 표상처럼 희생정신이 강한 분이셔서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셨어요. 아빠는 또 우리 엄마랑 저를 유별나게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전 언니다 동생 없이 외동으로 자라났지만 자상한 엄마와 든든한 아빠와 친구처럼 지내며 외로운 줄 몰랐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 나서 2번이나 유산을 해서 그 뒤로는 임신하지 않으셨대요. 제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정말 좋은 부모님이 계셨기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학시험을 한 달 앞둔 어느 가을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엄마와 저는 소방서에서 알려준 병원에 찾아갔지만 아빠는 이미 이 세상분이 아니셨어요. 방화복까지 뚫고 다 타버린 커다란 검댕이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빠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아빠와 친했던 소방관 삼촌 혁재 아저씨가 엄마와 저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건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평소와 같이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삼촌들은 아빠의 지휘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주 오래된 회사 빌딩이었는데 여기저기 구조의 소리를 듣고 한 분 한 분 인명을 구조해 나갔습니다. 거센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고 화재는 점점 절정으로 치달아 건물이 일부 무너지는 현상이 생겨 이제 화재 현장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빠는 아무래도 저기 사람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기만 갔다가 금방 나올게. 위험해서 만류하는 삼촌들을 뿌리치고 우리 아빠는 용감하게 다시 불길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저기 겨우겨우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쉬는 소리를 듣고 구조해낸 한 아저씨였어요. 이분은 아빠가 주신 수건으로 입을 막고 비틀거리며 겨우 화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혹시 우리 강준회 소방경님 못 보셨습니까? 저 구해주신 한 소방관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건물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그분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렇게 또 한 사람을 구해내고 정작 본인은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 큰 슬픔을 겨우 버텨내며 아빠의 장례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이제 엄마와 저 둘뿐이고 처음 보는 장례식 장소가 생경하기만 했어요. 우리 모녀는 아빠를 잃은 슬픔만으로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빠는 친척분들과 거의 교류가 없이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께 해줄 가족이 없었어요. 첫날에는 소방관 삼촌 몇 분이 자기 일처럼 장례식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썰렁한 장례식장에 처음 보는 아저씨가 다친 모습으로 들어와 아빠 영정사진을 한참이나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아주 정중하고 깊숙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준의 소방경님이 구해주신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강소방경 덕분에 전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반면 가족분들께는 송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그 아저씨는 우셨고 저랑 엄마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빠가 소방관이어서 전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지만 50살밖에 안 된 우리 아빠를 데려간 그 직업이 이제 미워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빠는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빠에게 큰아빠를 유산처럼 남겨주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날부터 아빠의 장례를 마치는 날까지 내내 붙어서 가족처럼 일을 도와주셨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큰아빠라고 부르라고 했고 그때부터 큰아빠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하루아침에 아빠가 사라진 우리 집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당장 가장이 없으니 5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사별한 우리 엄마는 당장 마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셨어요. 아빠의 순직 공무원 연금이 나오지만 원래 아빠 월급의 절반 정도라서 우리 가족이 생계를 이어나가긴 빠듯했거든요. 전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엄마처럼 유약한 분이 갑자기 바깥에 나가 일을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전 아빠의 죽음 이후 사춘기 때도 안 하던 방황과 방황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입 시험은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1교시 이후 시험장에서 나와버렸어요. 이내야, 그래도 시험은 봐야지. 대학은 가야 할 거 아니니. 엄마, 난 대학 안 가고 일할 거야. 우리 한편에 무슨 대학이에요. 엄마 말씀 다 안 듣고 저는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큰아빠는 집에 와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이내야, 우리 한국 사회는 대학 간판이 필요해. 지금 이 시기에 대학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 내년에 대학 가자. 큰아빠, 아빠도 없는데 왜 큰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큰아빠가 우리 아빠라도 되냐고요. 난 이미 대입시험도 망쳤고 내 인생은 틀려먹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라나 운동을 잘하기라나 뭐 하나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대학은 가서 뭐해요. 그래도 임마, 세상 살려면 대학 간판은 있어야지. 하늘에 있는 니네 아빠가 뭐라고 하시겠냐? 난 이제 네 아빠 대신이야. 네가 날 아빠 대접해주든 말든 난 그렇게 할 거야. 당장 재수학원 등록할 테니까 잔말 말고 공부해.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라고. 이렇게 큰아빠의 강압에 가까운 권유로 전 재수학원을 억지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시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빠만큼 정의롭고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치만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 속에 돌아가시고 세상에 대우는 그에 걸맞지 않았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소방관 하나쯤 화재 현장에서 죽은 줄은 모르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딸인 저 하나쯤은 우리 아빠가 없는 세상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날리고 싶었으니까요. 재수학원은 첫날부터 결석을 했습니다. 제 담당 선생님이 큰아빠에게 연락을 했는지 큰아빠는 저를 찾아내서 억지로 학원 앞에 떨구셨어요. 그냥 학원에 앉아만 있어. 공부하든 엎어져 자든 네 맘대로 하되 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학원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내가 지키고 서 있을 거야. 큰아빠는 경찰 공무원으로 바쁘신 분이셨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학원 앞에서 저를 감시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학원 끝날 시간쯤 절 데리러 오셨죠.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실 때는 우리 엄마에게 꼭 학원 앞에 가서 절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이내야, 큰아빠는 참 대단하신 분이야. 엄마도 너 대학 가는 거 어쩌질 못했는데 너희 아빠처럼 널 챙기시는구나. 웬만하면 너도 큰아빠 말씀대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 극석인 우리 큰아빠 덕에 제 반항도 잠시였어요. 저는 금세 정신을 차리고 대입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매일 암기할 것은 달달 외우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입시험 준비를 하며 전 어떤 대학과 과에 가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빠와의 추억이 떠올랐고 제가 잘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퇴근하시면 늘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안마를 해드렸어요. 아이고, 너는 소나기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 빈말이 아니라 은혜한테 안마 받는 거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는 추운 겨울 대입시험을 보았고 물리치료과의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날이 되었어요. 큰아빠, 저 합격했어요. 전문대학 물리치료과인데 여기 졸업하고 자격증 따면 물리치료사도 될 수 있대요. 저 이제 사자 안마사 아니고 진짜 치료사 될 거예요.
기특한 녀석. 잘했다. 네가 안마를 좀 잘하냐? 그 기술 살려서 물리치료사라. 진짜 근사한데? 이 큰아빠 다친데도 앞으로 네가 전담으로 치료해줘야 한다? 당연하죠. 큰아빠뿐이에요? 큰아빠네 식구들이며 친구들 모두 다 저한테 오시면 공짜로 물리치료 해드릴게요. 그런데 큰아빠 죄송해요. 제가 공부 잘했으면 일반 4년대 대학 가는 건데 그렇게 학원비도 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 큰아빠네 자식 둘은 둘 다 명문대생이었거든요. 큰오빠는 고려대 법학과, 작은 언니는 서강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제 대학은 급이 낮았으니까요. 요요, 어린 것이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 봐라, 니네 언니 오빠들은 명문대학 다니면 뭐하냐? 이 큰아빠는 효도 받는 거 없어. 매년 내는 등록금만 비쌀 뿐이야. 근데 우리 이내는 대학 졸업하면 나 무료로 물리치료 해준다면서? 이건 거의 을사조카 둔 거랑 같지. 재수씨, 그리고 이건 이내 학비에 보태주세요. 큰아빠는 두툼한 흰 봉투를 엄마에게 쓱 내밀었습니다. 시아주버님,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딸 등록금은 제가 마련할 수 있어요. 그의 순직한 보상금으로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낼 수 있어요. 유족연금이 전보다 반절이라지만 우리 딸이랑 둘이 아껴 살면 사라지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엄마는 큰아빠가 내미신 봉투를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큰아빠는 봉투를 그대로 우리 집에 놓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은 돈을 보고 엄마와 저는 정말 놀랐어요. 현금으로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30년은 더 된 때에 2천만 원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의 전세금보다 좀 작은 액수이니 놀랄 수밖에요. 엄마는 봉투를 품에 껴안고 우셨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이런 은인을 우리에게 남겨줬네요. 시아주버님이 우리 혜인이 아빠처럼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으니 걱정 말고 편히 거기서 쉬세요. 큰아빠의 도움으로 등록금 걱정 없이 전문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으로 물리치료사를 취득한 뒤 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25살 때부터 저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월급을 벌 수 있게 되니 엄마가 하시는 파추엘 부위를 그만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제 월급을 모두 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월급을 고스란히 고이율의 적금에 모두 넣으셨어요. 이 적금은 제가 결혼할 때 시집 자금으로 절대 건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좀 더 깨끗한 신축 빌라 전세로 집을 옮겼으면 했지만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 결혼 안 할 거야. 엄마랑 둘이서만 살 거란 말이야. 엄마도 나이가 50이 훌쩍 넘으셨잖아요. 맨날 손목이랑 허리 아프시다고 하면서 이제 파출부일 그만하세요. 아빠 공무원 연금이랑 제 월급 합치면 우리 집 이사가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가 결혼을 왜 안 하니? 그런 말 하면 엄마 너무 속상해. 너 제대로 시집 보내놓고 죽어야 나중에 네 아빠 만나도 내가 당당하지. 좋아하는 남자도 없었고 엄마 혼자 두고 시집갈 마음이 그때는 하나도 없었죠. 그때는 말이에요. 26살이던 때 한 남자를 만나고서부터 전 결혼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무더운 7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죠. 저는 평상시대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의사의 치료 요청서 하나가 와서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이 외자라 특이해서일까요? 이상하게도 진단서 안에 환자 이름과 나이가 눈길이 가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환자 최준님 오셨나요? 그때 어깨를 감싸면서 저요하고 치료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31살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적당한 키에 탄탄한 체구, 그리고 크고 명료한 말투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준 환자는 교통사고로 목 경추와 어깨 손상을 당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이었어요. 고통이 심하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온열 마사지 기계를 연결해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계는 다치신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치료 끝나면 제가 다시 들어올게요. 네, 저 혹시 바쁘십니까? 네? 아니요, 다른 환자분은 지금 없으셔서요. 괜찮으시다면 여기 안에 같이 머물러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몇 시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질 않아서요. 혼자 이렇게 누워있기가 좀...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여기에 앉아 있을게요. 좀 부끄러워하면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의 얘기에 전 치료받으시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환자분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온열 치료가 끝나고 전기 치료를 위해 움직이면서 저의 가슴 부분이 환자분의 코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마른 몸에 가슴이 D컵으로 글래머러스한 체형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문 남성들로부터 대시도 참 많이 받았죠. 하지만 전 그런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를 무슨 젖소 취급하면서 부럽다고 놀려대는 친구들도 제 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들의 시선도 모두 싫었습니다. 그저 창피하기만 해서 브래지어를 타이트하게 하고 그 위에 압박붕대를 두르고 옷을 입고 지냈었는데 그때는 여름이라서 압박붕대를 못했어요. 환자분은 그 뒤로 얼굴을 붉히더니 저를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괜히 부끄러워져서 얼른 치료가 끝마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날부터 약 2달 동안 체중 환자는 저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 말고 다른 한 물리치료사님이 계셨지만 기다렸다가 꼭 저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초콜릿, 어느 날은 커피, 어느 날은 핸드크림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작은 선물을 들고 왔어요. 저와 같이 일하던 8살 많은 물리치료사 언니는 저 봐라, 체중 환자 또 선물 주고 꼭 너한테만 치료받겠다지? 이게 무슨 뜻이겠어. 그 환자가 저에게 흑심이 있다면서 언니는 저를 놀려댔고 전 그게 부끄러웠지만 싫지 않았어요. 저도 점점 최준님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최준님은 자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저도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습니다. 환자분이 완쾌되어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연애를 하며 바깥에서 만남을 이어갔죠. 남자친구는 한양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큰 기계설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총기가 가득하고 회사 사장 자리에까지 오르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찬 남자였죠. 실제로 회사 일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에 비해 저는 그저 그런 전문대를 졸업하고 해맑게 물리치료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 저를 남자친구는 많이 좋아해 주었고 급기야 반지를 주며 제게 청혼을 하였어요. 전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고 우리는 결혼하기 위해 양가 어른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 부모님이 도통 저를 찾지 않아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았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엄마는 4년제 대학 졸업하셨고 학벌과 집안 배경이 좋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아직은 우리 결혼 반대하시지만 내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속상했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의 전문대 졸업을 한 물리치료사일 뿐이니까요. 그 집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를 직접 만나보고 알게 되면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 학교 얘기만 듣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지도 않는다는 게 상처였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결혼하겠다면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비 시모가 저렇게 나오자 우리 엄마도 이 결혼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널 그렇게 반대하는 집안이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니? 조건이나 간판만 보고 사람 금 나누는 집안과 엮여서 좋을 게 없는 거야.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큰아빠도 저를 설득하기 위해 오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죠. 큰아빠, 저도 다 큰 성인인데 제가 선택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행복하고 눈물 안 나게 예쁜 사랑 할 수 있게 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큰아빠도 엄마도 제 굳은 의지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오랫동안 설득한 끝에 시부에게서 결혼 승낙을 받아냈죠. 시모는 끝까지 결혼 승낙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장에 참석하셨으니 허락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뒤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50대의 젊은 시모는 여간 깐깐한 분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툭하면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네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니? 하며 제 전문대 출신을 꼭 걸고 넘어가셨죠. 그래서 전 좋아하는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삶은 팍팍하고 외로웠습니다. 우리 남편은 워커홀릭답게 늘 회사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모, 특히 시모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는 효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일요일 하루만 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임신을 하고 나면 따로 출산휴가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임신하고는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고 연년생으로 뒤이어 딸을 낳아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힘든 시집살이에 아이들이 저에게 전부였을 만큼 너무 이쁘고 소중해서 힘을 내었어요. 그러던 중 함께 살던 시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새벽에 주무시다가 숨이 멎으셨는데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하고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시부는 이미 사망한 뒤였고 검시관님이 오셔서 급성 심근경색 양성을 받아 나왔다는 확인을 받고 시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처음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함께 살면서 시부는 점차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를 낳은 날 병원에 오셔서 손주를 안아보시고는 며느라, 손주 낳느라 고생 많았다. 예전에 너가 시집 오는 거 반대했던 거 너희 시모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하는 수 없이 따라준 거야. 그때는 미안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아빠도 시아버지도 왜 이렇게 일찍 하늘나라에 가버리는 걸까요? 아빠가 없는 저에게 점점 의지가 되는 시부는 또 다른 아빠와 같아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그랬었는데 시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전 한참을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주로서 장례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모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너 괜히 며느리랍시고 상주 자리 지킬 필요 없다. 너 출신이 좀 그래서 내가 친척들한테 대학 안 나온 얘기 못했으니까 그냥 음식이나 나르고 육개장이며 밥이며 떨어지지 않게 그거나 잘 챙겨. 자기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너무 슬픈 나머지 경황이 없어야 할 때 시모는 또 제 대학 이야기를 들먹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음식 도우미 이모처럼 거기서 서빙이나 하라네요. 상주로서 지킬 자리도 제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이미 식구도 된 저의 대학교가 시모는 그 정도로 부끄러운 걸까요? 시부를 잃은 슬픔은 이제 시모에 대한 원망과 제 신세에 대한 한탄으로 바뀌며 전 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남편 말고는 이제 시댁에 시모만 남게 되겠죠. 3일 동안 저는 떳떳하게 상주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약간 뒤편에 서서 시부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들 육아에 전념하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시댁에서 시모와 둘이 지내니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일했던 물리치료사 몇 분과 같이 치료 전문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파리관 날리다가 우리를 아껴주셨던 단골분들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나며 우리 센터에 오는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제 일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좋았을 뿐 아니라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버리는 병원보다 배로 늘어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지금에 와 있네요. 남편도 저도 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하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죠. 그 세월이 지나면서 혼자 사시던 우리 친정엄마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고 또 우리 애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저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드디어 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한 회사의 대표가 된 거죠. 저는 남편의 사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청담동 수제 양복집에 남편을 데리고 가 몸에 치수를 재고 감색 이태리 고급 원단을 직접 골라 멋진 정장을 맞춰주었어요. 양복집을 나오면서 저는 드레스를 맞추겠다고 같이 가서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수제 양복이라 확실히 질이 좋군. 고마워. 그런데 당신까지 드레스를 맞춘다고? 당사자도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차려입을 필요가 있어? 하면서 남편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한다며 저를 두고 먼저 가버렸어요. 다정하지 못한 남편이 좀 서운했지만 뭐 하루 이틀 저렇게 차가운 남자도 아니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인근의 여성 드레스샵에 갔습니다. 사모님, 어떤 좋은 행사에 입으실 드레스 찾고 계실까요? 네, 남편이 이번에 CEO로 승진돼서 사장 취임식이 있답니다. 저는 흐뭇한 미소로 직원에게 이야기했죠. 어머, 정말 축하드려요. 사장님 사모님이시라면 제가 더 신경 써서 고급스러운 드레스 찾아드릴게요. 직원의 추천으로 몇 벌 입어보고 거울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고 결혼식 때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우아한 머메이드 라인이 예쁜 이브닝 드레스를 맞추고 백화점에 가서 아이들 입힐 정장을 2벌 샀습니다. 시모는 이미 남편에게 거금을 타내서 알아서 옷을 맞추겠다고 신이 났었기 때문에 전 그쯤에서 맞추고 집에 들어갔죠. 대망의 사장 취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오후 1시 행사였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탕 가서 씻고 돌아와서 식구들 아침 먹이고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우아하게 올림머리를 미용실에서 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모도 미용실을 가려고 나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대뜸 저를 비웃듯이 보며 그러는 겁니다. 지금 너도 사장 취임식 하겠다고 나서는 거냐? 네, 그럼요. 어머님, 제가 남편의 정식 안 했는데 함께 가야죠, 당연히. 남편 수제 연극 맞추면서 제 드레스도 빌렸어요. 뭐 드레스? 급도 안 되는 년이 거기가 어디라고 가? 야, 부인이 정식도 있고 첩이 있냐? 넌 본처라 당연히 가도 된다는 거야, 뭐야? 네가 본처면 뭐하냐? 대학도 못 나온 천한 것이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 넌 집이나 지키고 있어. 하며 시모가 저에게 쌍욕을 하며 취임식에 못 가게 막았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난 소동에 아이들도 나와서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너무하세요. 아빠 취임식인데 우리 엄마가 왜 못 가요? 우리 엄마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 애기 엄마인데 당연히 아빠 옆자리에 계시는 게 맞죠. 듣기 싫어.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 위아래 없이 할머니한테 눈을 치켜뜨고 대들어. 우리 집은 뼈대에 있는 최씨 가문이야.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니들 엄마가 격이 맞길 해야 말이지. 다른 소리 필요 없어. 거기에 시장님도 오시고 온 회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괜히 니네 엄마 출신 얘기 나오면 내 아들 앞길 막는다. 와, 할머니 진짜 말도 안 된다. 우리 엄마가 어때서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빠, 할머니 좀 말려봐요. 이제 억지까지 쓰세요. 저도 내심 도가 지나친 시모를 남편이 말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와장창 깨졌어요. 너희들은 어디 할머니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야? 당장 방으로 들어가. 어른들이래 너희들이 나서는 법은 없다. 미안하지만 여보, 난 오늘 신중하고 중요한 날이오.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좋겠어. 어차피 이건 형식적인 자리라서 가족들이 죄다 올 필요 없어. 남편은 결국 시모의 말을 따르는 어쩔 수 없는 효자인 거예요. 전 배신감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그 자리에는 누구보다 아내인 제가 가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20년 넘게 그 회사에 매진할 수 있게 뒷바라지한 내가 가야 한다는...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모는 코웃음을 쳤고 결국 사장 취임식에는 남편과 시모만 갔습니다. 우리 아들딸은 제 편을 들면서 엄마 없이는 우리도 가지 않겠다고 버틴 거예요. 단순히 취임식에 가지 못해서 서운한 게 아니라 그간 쌓인 시모의 멸시와 구박,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시모의 뜻에 따르는 남편. 전 시모와 남편에게 신물이 났어요. 그리고 속상함을 견디다 못해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남편과 시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나이도 이제 50을 앞두고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 보기에 창피했어요. 전 아들딸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준아, 예원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너희들이 안 좋아하겠지만 이제 엄마는 너희 할머니랑 아빠랑 함께 살 수가 없단다. 엄마도 엄마를 존중하면서 남은 인생 살기로 결정했어. 괜찮겠니? 엄마의 결정 따라줄 수 있을까? 엄마, 잘 생각했어. 난 전부터 엄마가 아빠랑 이혼했으면 했어. 엄마처럼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 엄마를 보고 자란 내가 엄마처럼 결혼해서 살면 어떻겠어요? 당당하게 이혼하셔도 난 엄마 편이고 엄마를 응원할 거야. 나도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기 싫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건 싫지만 저도 애원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제일이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세요. 우리도 벌써 다 컸으니까 엄마 이해해요. 내 착한 아이들이 이렇게 절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니 전 너무 고맙고 기뻤습니다. 아이들을 물리고 바로 큰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큰아빠가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시모가 저에게 했던 일들과 남편은 절 지켜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큰아빠에게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큰아빠는 제가 그간 겪은 일들에 대해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큰아빠, 전 오늘로 이 집 나가서 남편과 이혼 준비할 거예요. 앞으로 단 하루도 못된 시모와 살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수서동 우리 집으로 오거라. 방 많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도 괜찮아. 그리고 단지 이혼만 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할 거예요. 남편 사장 승진 취소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이지. 그 자식들 내가 가만히 내버려둘 줄 알았냐? 내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그놈 파멸시킬 거야. 니네 시모도 마찬가지고. 이 큰아빠가 모두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너는 당장 짐 싸서 여기로 오거라. 아이들은 당장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 함께 데려오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짐을 싸서 큰아빠 집에 들어가 빈방 하나를 썼습니다. 큰아빠는 2년 전에 아내를 상처하셨기 때문에 혼자 50평대 넓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가끔 오빠랑 언니가 들려서 쓰는 방이 3개나 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내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죠. 취임식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가 갑자기 집을 나오니 전화를 했지만 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나는 남편 최준과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을 테니 앞으로 이혼 준비나 협조하세요. 남편은 이제 막 사장이 된 내가 이혼으로 이력을 먹칠할 마음 없으니 당장 집에 들어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큰아빠의 존재를 남편은 모를 테니까요. 큰아빠는 늘 제 주변에 있었지만 남편과 마주쳐서 인사를 나눈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전화인데 받을 리 없죠. 그리고 뒤이어 온 시모의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이혼한다며? 잘 생각했다. 사장님이 된 내 아들한테 격이 맞는 새 아내가 필요하지. 그대로 네가 나가 산다고 해주니 고맙고 정 필요하면 위자료 정도는 챙겨주마.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아무리 저를 싫어해도 그렇지 함께 모시고 산 세월이 20년이 넘는데 아이들의 어미인 저보고 돌아오지도 말라네요. 전 정말이지 결혼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그렇게 염려하셨고 큰아빠가 말리셨는데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거예요. 20대부터 40대까지 꽃다운 날들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어요. 시모같이 날 싫어하는 사람을 모시고 무심한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았으니 집을 나와서 이혼을 준비하며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도리어 너무 편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빠 집에서 편하게 지내며 물리치료센터에 출퇴근했어요. 퇴근 후에는 고등학생 아들딸의 하원을 차로 데려다주며 같이 차에서 도시락이나 간식도 먹으며 하루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빠는 연세에 있는 남자분답지 않게 혼자서 집안일도 잘하시고 사시는 분이라 제가 도와드릴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오는 청소 도우미가 전체적인 청소를 다 하셨고 집은 늘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식사는 반찬과 국이며 찌개가 매일같이 배달오고 본인이 백화점 식당가에서 맛있는 것들로 사와서 냉장고를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빠에게 해드릴 집안일이라고는 냉장고에 있는 국이나 반찬으로 아침상만 차려드리면 되었고 빨래도 제 것만 따로 하면 되었어요. 전에는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하느라 집에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여가 생활이라는 걸 보내면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 데려다주면서 매일 얼굴 보고 보기 싫은 시모도 남편도 함께 있지 않으니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죠. 이건 모두 우리 큰아빠 덕분이었습니다. 큰아빠는 적적하게 큰 집에서 혼자 살다가 제가 와주니 사람의 온기가 돌고 대화할 상대가 생겼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시댁은요. 제가 나오고 나니 늙고 게으른 시모가 집안일을 대신하지도 않았고 남편과 시모는 아주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교복도 할머니는 제대로 세탁도 안 해주셔. 여자이니까 나보고 청소랑 빨래 해놓으라는 거야. 엄마 없는 이 집에서 진짜 살기 싫어요. 맞아요. 대부분 학교랑 학원에서 밥 사 먹지만 집이 더럽기도 하고 할머니는 교회 친구들 집에 데려와서 밤늦게까지 놀고 진짜 집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전 아이들 학교 근처로 집을 구해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빠는 예상하셨던지 원래 살던 동네 근처에 아파트 한 채를 전세 계약했다고 알려주셨어요. 큰아빠,
제가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잔금은 제가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 이름으로 계약했으니 내가 낼 거다. 너는 애들이랑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거라. 큰아빠 덕분에 전 애들 학교를 도보로 갈 수 있고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없는 틈에 아이들 집만 트렁크에 들고 나와버리니 남편은 화가 나서 저에게 당장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자기 핏줄인 애들을 너 같은 것이 왜 데려가는 거냐고 난리를 피웠죠. 대입 앞둔 우리 애들이 그 집에서 제대로 케어도 못 받고 있어서 너무 불편했던 거 알고나 있나요? 한창 공부하느라 바쁜 애들 먹을 거며 빨래며 당신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앞으로 할 자신은 있을까 모르겠네. 애들이 그 집에서 살기 힘들다고 나온 거니까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애들 케어해줄 자신 없으면 조용히 입 다무시죠. 그리고 애들도 아빠와 할머니에게 연락을 직접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살기 힘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빠랑 이혼하더라도 우리는 엄마랑 살 거니까 우리 찾지 마세요. 남편이나 시모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살갑고 다정하게 잘 대해주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단호하고 매몰차게 나올까요? 이사를 나오면서도 아이들은 아빠와 할머니에 대한 미련이나 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아이들을 졸지에 잃게 되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지만 자기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큰아빠는 저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서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알고 지내던 후배 경찰들을 통해 남편과 시모의 뒷조사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내가 요즘 무료한 늙은이 생활에 질리던 참이었는데 요즘 그 사람들 건수 잡아서 복수할 계획을 하니 활기를 되찾았다. 내 딸 이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살았다니 그 인간들 아주 뭉개주겠어. 그리고 큰아빠는 저에게 시모에게 숨겨진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글쎄 첩이었던 거예요. 시부는 시모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륜 관계로 만나서 본처 몰래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부인도 아닌 첩이 남편까지 낳게 된 거죠. 시부의 본처는 조용하고 착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시부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어떤 남자가 왔는데 시모가 깜짝 놀라서 상주 자리에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 남자분은 시모 나이에 나이가 지긋한 분이셨는데 장례식장에 혼자 와서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그 남자분은 시모 또래의 나이가 지긋한 분이셨는데 장례식장에 혼자 와서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그러다가 취해서는 큰 소리로 그래 잘 갔다 이 나쁜 자식아. 우리 누나 마음고생 시키다가 먼저 죽이고 너도 가는구나. 더 일찍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지 그랬냐. 이러고 우는 겁니다. 하지만 시모도 남편도 그 누구도 그분에게 인사를 하거나 말리지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본처분의 남동생이었던 거죠. 본처였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는 호적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원래 정실 부인이었던 양 거짓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놓고 제가 4년제 대학 못 나오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저에게 천한 출신이라고 구박을 했다니 정말 내로남불이네요. 아마 자기가 첩이어서 받았던 멸시를 저에게 푼 것이고 진실로는 자기 출신이 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를 더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아주 가증스럽고 못된 인간입니다. 자기 엄마가 첩이었다는 사실을 이날까지 아내인 저에게도 철저하게 숨겼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첩의 소실이었다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더 열심히 성공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엄마의 뜻을 거스른 것은 저와의 결혼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 엄마를 불쌍히 여겨서 더 잘해드리려고 하는 효자였으니까요. 시부의 장례식이나 사장 취임식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처인 저를 첩인 양 취급하더니 시모와 남편이 더 싫어지고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최서방, 최준, 그 인간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다. 그리고 큰아빠는 하나씩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하셨습니다. 큰아빠가 조사해보니 남편이 회사 생활하는 동안 납품회사의 접대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황과 증거를 모으셨고 증언을 해줄 납품회사 전 직원까지 섭외해놓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골프 여행이나 식사비 등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것을 포함하여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일들을 회사 공금 횡령의 죄로 물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큰아빠는 경찰 출신으로 경찰 쪽에 힘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빠 딸이자 제가 친언니처럼 지내는 서진 언니의 남편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고위 공무원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큰아빠가 알아낸 사실과 증거를 보내 확실하게 남편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날벼락을 맞고 말았어요. 남편의 부도덕한 짓을 까발리고 앞으로 모든 국가 지원을 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거라며 행정소송까지 각오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공문이 회사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열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단지 퇴사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횡령했던 금액에 배상금까지 물을 거라고 하며 남편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친 남자가 세상 부끄러운 짓이 탄로가 나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까요?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나 왜 이렇게 된 거냐? 내 평생 성공하겠다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다고? 난 이제 살아갈 힘도 없어. 내 전부였던 회사는커녕 이제 어디 번듯한 곳에 취직도 못할 거야.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날 떠났고 하는 일 없이 나만 달달 볶아대는 엄마와 집에 있지. 나한테 이내 너는 내 안식처였어. 그러니까 엄마 반대해도 너랑 결혼했지. 애들과 같이 돌아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당신의 사과도 후회도 이제는 너무 늦었어. 게다가 당신은 이제 어디 갈 회사도 돈도 없는 나이 든 남자에 불과한데 내가 왜 그런 당신을 걷어먹이겠어? 내가 첩출신인 당신 엄마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에도 당신은 한 번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절대 용서 못해. 돌아가. 술 먹고 추한 걸 그만 보이고. 제 냉정한 태도에 남편은 크게 상처 입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큰아빠의 복수는 성공이었어요. 이제 진짜 복수해야 할 대상은 아직 남아있다. 너희 시모. 너희 시모가 교회랑 자기 대학 동창 모임을 그렇게 중요시 한다고 했지? 큰아빠는 자신의 계획을 떠올리며 고소하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자랑을 사는 내내 저한테 해대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로 지내면서 교회 사람들과 대학 동창 모임을 잘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빠는 어떻게 소문을 퍼뜨린 것인지 시모의 교회와 대학교에 시모의 민낯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유부남을 꼬셔낸 불륜녀였고 그의 아들까지 낳아 키웠다고요. 그리고 유부남의 본처에게 뻔뻔하게 굴고 본처가 병으로 죽을 때까지 도리어 본처를 괴롭혔던 사실들. 자기가 첩 출신이었다는 것도 숨기고 며느리를 봐놓고선 도리어 천한 출신이라며 며느리를 내쫓은 일 모두가 알려지게 되었어요. 시모는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와 각종 모임을 끊고 집에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찾아와서 분풀이를 하더군요. 너냐? 내가 첩이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내서 동네방네 소문낸 것이 그 요사스러운 넌이 너냐고? 네가 네 하늘같은 서방 회사에도 꼰지르고 당한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냐고? 목소리 낮추세요.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횡패예요? 난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고 이 집은 엄연히 우리 큰아빠가 해주신 우리 집이에요. 맞아요. 당신 아들이 저지른 죄 찾아내서 기획재정부에 있는 우리 형부한테 알려준 것도, 그리고 당신이 첩 출신이었다는 거 알아내서 주변에 퍼뜨린 것도 모두 경찰 출신이었던 우리 큰아빠가 날 위해 해주신 복수였어. 가증스러운 인간 같으니 자기는 첩이고 남편은 첩 자식이었던 주제에 나를 업신여겨? 진짜 천한 것들은 당신과 당신 아들이었어. 이렇게 시모에게 해대니 처음으로 속이 아주 후련해졌습니다. 아니 뭐라고? 너한테 큰아빠가 어딨어? 형부가 어딨고? 우리 아빠는 자랑스러운 소방관이셨고 우리 아빠 덕에 목숨을 구한 분이 바로 우리 큰아빠세요. 그리고 큰아빠가 나를 뒤에서 지켜주고 계셨는데 당신은 그런 것도 모르고 날 무시하고 마음대로 대했지. 내가 아빠도 없고 엄마도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힘없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을 상대해줄 사람도 없으니 굴욕적이고 외롭게 살아보시라고요. 제 얘기에 시모는 발끈해서는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만 고상 떨던 시모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었죠. 첩출시은다운 행동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포악해진 시모의 모습에 놀란 우리 아들은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했고 경찰들에게 시모는 끌려나갔습니다. 자기 손자가 경찰 신고를 해서 끌려가다니 정말 시모는 밑바닥 아래로 추락해버린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큰아빠는 저를 위해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를 해주었어요. 직업도 잃은 남편은 저의 이혼 요구에 맞설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쌍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 애들의 친권과 양육권만 가져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합의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졌습니다. 요즘은 술도 줄이고 아파트 관리소에 취직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하기 바빴던 시모는 이제 사는 낙도 없이 집안에 콕 박혀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모가 원망스러워서 따로 살자고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독했던 모자 관계도 금이 간 모양이에요. 남편은 헤어지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미쳤지.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했는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는지 너무 가깝게 있어서 미처 모르고 살았어. 효도만 중요한 줄 알고 엄마만 감싸고 도느라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더라. 미안하다. 너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건 난 이제 능력도 없는 놈이고 너무 미안해서야. 이제 나를 떠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양육권은 없지만 애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지? 아직은 애들이 날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 같지만 애들한테도 이제 잘해보려고. 그런 남편이 불쌍해 보였고 전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고 좋은 사이가 되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모랑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년의 이웃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고 지긋지긋했기에 혼자인 지금이 참 좋습니다. 제 일도 있고 아이들도 함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우리 아빠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큰아빠를 저에게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큰아빠는 우리 아빠처럼 저를 든든히 지켜주는 고마운 분이세요. 제 남은 인생 동안 아이들 대학 잘 보내고 키우면서 큰아빠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큰아빠도 나이가 어느덧 80을 바라보고 계시고 당뇨와 혈압 그리고 허리 디스크까지 지병을 갖고 계시거든요. 큰아빠 집에 주말이면 가서 서진 언니랑 셋이서 맛있는 외식도 하고 나들이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진 언니는 혼자가 된 우리 아빠를 친딸인 자기보다 더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서진 언니랑 같이 큰아빠를 곁에서 모시면서 살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효도로 저는 참 힘들었지만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효를 다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계시다면 정말 있는 힘껏 잘해드리세요. 제 험난했던 결혼과 이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저의 이야기가 지루하거나 재미없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제 사연이 채택되어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다면 참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 약국을 운영하는 아내, 장난기 많은 초등학생 두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원래는 한 집에서 5식구가 살았는데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1층에, 저희는 2층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저와 어머니 사이는 조금 각별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박 중독을 견디지 못하고 돌도 되지 않은 저를 두고 도망을 가셨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 상황이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혼자 남은 저를 키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어요. 도박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덕분에 저는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늘 공사장을 전전해야 했답니다. 지금의 어머니를 만난 건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공사장 식당에서 음식을 해주시던 이모였는데 절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좀 더 자라서 알게 됐지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공사장의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당시 식당 빈 의자에 앉아있으면 늘 맛있는 간식을 쥐어주시며 책을 읽어주셨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자를 익힐 수 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제가 큐피트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두 분이 서로 호감이 있으셨던 것인진 확인할 수 없지만 두 분은 제가 입학한 봄에 살림을 합치셨어요. 웨딩드레스도 결혼 반지도 없었지만 그날부터 제게는 더 이상 식당 이모가 아닌 어머니가 되셨죠.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예요. 그랬던 저희 가족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들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부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죠. 술을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어요. 지금도 제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이유도 이때의 기억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세상에 덩그러니 어머니와 저만 남게 됐을 때 솔직히 당시에 저는 매일이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피도 섞이지 않은 아들이란 짐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녀야 했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저의 이런 불안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를 붙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당장 하늘이 두 쪽이 난다고 해도 난 네 엄마야. 넌 내 아들이고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손끝이 찌릿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만큼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른 아침 지하철 입구에서 김밥을 말아 파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시장의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셨죠.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셨으면서도 집에 돌아오시면 선물 상자나 종이봉투를 접는 부업을 하셨어요. 쉴 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죠. 어머니께서 퇴근하실 때까지 저는 숙제를 끝내두고 어머니께서 오시면 함께 앉아서 부업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았거든요. 이런저런 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진로를 실업계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분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싶었죠. 저는 처음부터 공부에 큰 관심이 없기도 없었지만 워낙 체격이 좋고 운동신경이 남달라 원치 않게 일진 취급을 받았어요. 실제로 싸움을 걸어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딱히 접은 적은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닌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학생이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느냐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죠. 누가 너더러 돈을 벌어오랬다고 그런 생각을 해? 네가 특별히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도 안 말려. 그런데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겠다니. 그런 이유만 가지고 네 장래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냥 어머니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죠. 언제 너더러 빨리 돈 벌어서 나 호강시켜달라고 했어? 내가 그랬어? 너 앞으로 엄마 도와준답시고 나 하는 부업에 손만 대봐. 제대로 혼날 줄 알아.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는 한동안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한 말씀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두 번 다신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빨리 취직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 생각을 남몰래 품고 있었어요. 이런 제가 생각이 송두리째 바뀐 건 어머니께서 반찬 가게에서 쓰러지셨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가셨다고. 처음 들었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게 서 있기만 했죠. 오죽하면 보다 못한 친구가 제 짐을 챙겨 들고는 제 손을 잡고 응급실로 달려갈 정도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저는 온몸을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가게에 의사가 계셔서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꼭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저는 부족한 기초를 친구들에게 물어가며 미친 듯이 집중해서 성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의대를 목표로 죽어라 공부를 했죠.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는지 성적은 점점 올라가더군요.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놀라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가장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지인들을 만나면 제 자랑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원동력이 된 건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한 번 만에 의대에 붙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가 나온 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한참을 우셨거든요. 주책 없게 이 좋은 날 왜 눈물이 나니? 아유, 아버지가 보셨어야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잘 커서 의대도 가고. 아유, 엄마는 해준 것도 없는데. 어머니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랫동안 제 곁에 있어주셔야 돼요. 전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 거니까. 어머니께서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을 하시고는 나중에 며느리한테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러느냐며 자신은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빙그레 웃기만 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나면 꼭 어머니 가게도 마련해드리고 단칸방이 아닌 큰 집에서 호강시켜드리겠노라 다짐했죠. 그 꿈을 이루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의대를 졸업하고서 국가고시 합격하고 군대까지 다녀와 전문의가 되어서야 저도 여유를 좀 부릴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그 사이 저희 집은 단칸방에서 작은 평수지만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시장 한쪽에 어머니 가게도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장외과의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는 교수님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동기들이나 선배들에 비해 수술 실력만큼은 좋아서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죠. 자네 혹시 사귀는 사람은 있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던가. 아니요, 없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없지만 아직 배울 것들이 많아서요. 교수님께서는 잘 됐다고 하시면서 제게 자신의 딸을 한번 만나보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제는 의국에서도 결혼 이야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교수님이 권하시는데 단칼에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려고 했죠. 내가 자네니까 보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림도 없지. 그러니 딱 한 번만 만나보게. 교수님은 끈질기게 제게 만남을 권유하셨어요. 얼굴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니 그냥 나가서 밥이나 먹고 말자는 생각으로 나갔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자랑하셨던 것처럼 침착하고 조용한 것 같았어요. 대화도 나름 잘 통하는 것 같았고요. 그쪽에서도 저를 괜찮게 본 것 같았어요. 그녀는 차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저를 의국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병원까지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저는 즐거웠어요. 괜찮으시면 다음 오프 때 또 뵐 수 있을까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애프터 신청에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저 역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했죠. 오늘 말씀하셨던 영화 다음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를 출발시켰죠. 그 뒤로도 몇 번 데이트를 했어요. 의사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보면 속이 불편하고 어지러워서 의대는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데이트를 하다 보니 원래 성격은 좀 더 밝더라고요. 웃기도 많이 웃고 데이트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첫인상과는 완전 반대더라고요. 만남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자신 집으로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자친구 어머니를 만났죠. 분명 가볍게 식사 한 끼 하자고 하셨다고 해서 갔는데 그런 자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은 그냥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크더군요. TV에서나 봤던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라니 저는 솔직히 크기에 놀랐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겨우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한 저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두 집안의 차이만큼이나 불화가 자주 생긴다고 결혼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매일 보는 교수님인데도 이런 자리에서 보니 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셨는지 괜히 헛기침을 하시면서 멋쩍은 웃음만 보이셨죠.
그런데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마치 무슨 경매장에 올라온 물건을 보는 사람처럼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시선이라고나 할까, 저는 너무 긴장된 나머지 과하게 예민한 상태가 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식사 준비가 될 때까지는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하시더니 곧 수술을 앞둔 환자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묻는 말씀에 이것저것 대답을 하다 보니 여기가 의국인지 여자친구 집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죠. 이번에 들어온 박경탁 환자 말이야. 차트 봤나? 수술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시기가 영 좋지 않아. 솔직히 본인이 너무 많이 지치기도 했고 수술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서 걱정은 됩니다. 이제 그만. 아빠, 여긴 일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오늘 의사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한창 이야기에 열을 올리려던 시점에 귀신같이 여자친구가 끼어들어서는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했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도 있었지만 분명 알고 있는 음식인데도 처음 보는 비주얼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죠. 식사 시간은 음식을 제대로 입에 넣고 있는지가 의문일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특히 저를 바라보는 여자친구 어머니의 시선은 아까보다 좀 더 노골적이라고나 할까요? 먹는 저를 빤히 보기도 하고 중간에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죠. 이때부터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제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게 분명하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새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단 말이네요? 친엄마 소식은 모르고? 찾아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집안이 다 의사라서 의대 보내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그건 힘들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대신 우리의 남편만큼은 대릴 사위로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괜찮죠? 계모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잡할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네. 저는 당연히 제가 예스라고 대답할 것을 확신하는 얼굴로 저를 보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제 기준에선 말이 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여자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처음 듣는 소린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좌우로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전 어머니를 모시고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이야기에 저희 어머니가 계모인 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대릴사위 이야기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친구는 자신도 모르는 대릴사위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었어요. 분위기로 봐선 여자친구를 제외하고 두 분이서 마음대로 정한 것 같았죠.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집안끼리 물질적 차이는 물론이고 정신적 부분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서로 어울리는 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초반에 확실히 이야기를 해둬야죠. 닥터 최, 우리 집 대릴사위로 들어오는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교수도 알아서 밀어줄 수 있는데 말이에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모를 모시고 산다는 동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매달리는 그런 바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 알아주는 수제라고 들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과 제 수술 실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제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교수 될 수 있고요. 그런 말씀하시자고 저를 초대해 주셨다면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팔을 잡는 게 느껴졌지만 팔을 비틀어 빼내고는 아무래도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가보겠다고 했죠. 여자친구 어머니는 불쾌하다는 얼굴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셨고 교수님 역시 화가 잔뜩 나신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따라다오며 사과를 했지만 딱히 그녀를 탓할 일도 아니었죠. 당신한테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당신 잘못도 아니고 이건 그냥 생각의 차이로 해두죠. 아무래도 우린 결혼 상대로는 서로 아닌 것 같네요. 여자친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깨우친 사실이 있다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 애쓰지 말란 말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도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믿었고요. 여자친구의 어머니 성격이라면 여자친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설득될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나?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날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부모님이랑 다시 얘기했어요. 대릴사위 같은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저랑 약속했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동의하셨고요. 글쎄요. 그렇게 쉽게 마음을 돌리실 분들이라면 그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진 않네요.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요. 어떻게 끝내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나 절대 못 헤어져요. 아니,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나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잘할 자신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다르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다시 해줘요. 저는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녀를 밀어내질 못했죠. 여자친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은 저 몰래 어머니 가게에 다녀갔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싹싹한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좀 망설여진다고만 했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서도 심각한 얼굴로 쉽게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동기와 오프를 바꾸게 돼서 어머니와 함께 퇴근을 하려고 가게에 들렀어요. 홀에는 손님들이 북적거렸는데 그 사이를 앞치마를 두른 여자친구가 다니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방해되니까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여기 이 주문서는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요. 여자친구는 제 등장에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능숙하게 방금 받은 주문서를 쥐어주고는 계산을 요청하는 손님에게로 가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쉬는 날도 아닌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던 저는 우선 주문서를 넘겨드리고는 왜 여자친구가 와 있는 것인지 물었죠. 너한테 말 안 했어? 저번 주부터 제일 바쁜 시간에 와서는 저렇게 도와주고 있어. 아유, 너는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좀 의외더라. 부잣집 공주님으로 자라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저기 좀 봐. 아유, 얼마나 손이 빠르고 야무진지 볼 때마다 놀랍다니까. 어머니 말씀에 여자친구를 바라보던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에 적응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죠. 손님이 빠져나가고 여자친구는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했죠. 의외네요, 아주. 이런 일 처음 해봤을 텐데 저보다도 더 잘하시고. 할만하던데요? 재밌기도 하고.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잖아요.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분위기에 취한 거죠. 저도 모르게 말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여자친구는 앞으로 우리들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니 상관없다 했죠. 하지만 어디 그게 정말 상관없다는 소리겠습니까? 제가 별 말을 하지 않자 여자친구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죠. 자꾸 차이가 너무 난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하는데 당신은 너무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은 우리를 먼저 생각해서 결정해야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신감 넘치는 여자친구의 이야기에 저는 이 사람을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죠. 여자친구는 엄청 기뻐하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여자친구는 제게 어머니와 쇼핑을 좀 다녀와도 되겠냐고 했어요. 어머니께 상견례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그날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는데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상견례 날 어머니께서는 잔뜩 긴장한 얼굴을 하셨어요. 손에 땀이 뚝뚝 흐를 정도였죠. 저는 어머니께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는 예약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와 그녀의 부모님은 벌써 와 계셨어요. 일찍 도착을 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하시더군요. 저는 여자친구의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모를 얼굴로 처음 뵙는다고 말씀하셨죠. 음식을 먹으면서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주로 이야기를 하는 쪽은 교수님과 저였죠. 중간중간 저희 어머니와 여자친구도 이야기에 참여했고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추임새를 넣는 것이 전부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슬슬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어요. 수술 실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교수님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제가 뭘 한 게 있겠어요. 혼자 잘 커줘서 고맙죠. 저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선 기특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겨우 김밥이나 말 줄 아시는데 아드님 잘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셨겠어요. 앞길이나 안 막으면 다행이지. 아이 정말이지 아무리 배운 것 없이 사셨다고 해도 그렇지. 아유. 여자친구 어머니 말씀에 상견례장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죠.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셨고 교수님은 경악하시면서 여자친구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셨죠. 저는 얼굴에 열이 올라왔어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고생했다고 이제 대접 좀 받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렇게 나오시면 아드님 앞길만 막는 거예요. 대릴사위로 저희 집에 보내시면 저희 집에서 어련히 알아서 챙겨드릴까. 혹시 친아들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앞길을 사사건건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여자친구 어머니 말이 이어질수록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온몸이 떨렸죠. 제 속에선 화산이 수없이도 터졌고 머릿속은 엉망이 됐어요. 여자친구가 억지로 그녀의 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게 보였어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여자친구에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다그치셨죠. 이 바보 같은 거 사. 네가 무슨 시집살이를 한다고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아우 이것 좀 놔. 아직 엄마 말 다 안 끝났어. 아들 앞날을 위해서라도 뭐가 좋은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겠다는데 네가 왜 더 난리야? 상견례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죠.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밖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어머니께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서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휘청거리셨습니다. 아직 제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저희 어머니 눈가는 금세 붉어지셨어요. 어머니 앞이라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아지지 않았죠. 적당히 좀 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여자친구가 소리를 높이며 말렸지만 여자친구 어머니는 귀를 닫은 모양인지 자꾸만 저희 엄마에게 자기가 틀린 말을 했냐며 되묻기만 하셨죠. 저는 그만 좀 하시라고 아무래도 없던 일로 하는 게 맞는 일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뭘 그렇게 비싸게 구느냐고 하시더군요. 대릴사위로 들어오기만 하면 차기 교수 자리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이 속 시원하게 요구사항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가려던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예전 불량했던 그때로 돌아가 상위에 있던 접시 중에서 가까이에 있던 것을 들어서는 그대로 벽으로 던졌습니다. 힘 조절을 잘못했는지 생각보다 세게 날아가 여자친구 어머니 쪽으로 날아가더니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김치 접시였는지 김치가 사방으로 튀더니 여자친구 어머니도 맞으셨죠. 큰 소리에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오히려 상견례 자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제 액션에 다들 놀란 눈치였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버버하면서 저를 손가락질하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란 말을 믿었어야 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이 자리에 애시당초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뭘 더 바라냐고요? 2번 다시 그쪽 얼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에도 우리 어머니 앞에서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니께 모욕적인 말 내뱉으시면 그때는 저도 안 참습니다.
깨지는 게 그릇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차갑게 경고를 내뱉고 그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혹시나 어머니께서 이상한 생각을 하실까 걱정되어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신경 쓰실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어머니, 이상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저런 사람들 만났다는 사실도 잊으세요. 앞으로 찾아오거든 무조건 모르쇠 하시고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 이런 모습 저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교수님이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시면. 아이, 진짜 절 뭘로 보시고. 그런다고 제가 어디 끄떡이라도 하나요. 아무것도 걱정 마세요. 전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괜찮으니까. 오늘 일 머릿속에서 싹 지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몇 번이고 어머니께 괜찮다 했어요. 하지만 제 맘속은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죠. 어머니께는 오늘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재생됐죠. 뜬 눈으로 밤을 샌 저는 출근하자마자 교수님께 불려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잿더리를 제게 던지시더군요. 아슬아슬하게 제 곁은 지난 잿더리는 산산조각이나 제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의외로 저는 차분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감히 내가 앞에 있는데 어제 그러고 나가? 어디서 건방지게 주제를 모르고 덤벼? 내가 너 수술 실력 그거 하나 보고 마음에 들어서 내 딸이랑 만나보라고 했더니 아주 가관이야. 힘 좀 쓰고 다녔다는 소문이 인가 보지? 어제 제 잘못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교수님. 제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신 것에 대해 전 아무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게 이렇게 화를 내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새끼가 끝까지 잘났지? 와이프가 말이 심했던가? 그래, 인정해. 실수했네. 근데 그 사람이 괜히 그런 말 했어? 다 너 잘 되라고 해준 말이잖아.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따위 짓을 해? 교수님은 입에 거품까지 물 기세로 화를 내시더니 앞으로 두고 보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제게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우가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바보 같았던 것이 생명을 앞에 두고 감정을 내세워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교수님은 치졸하게 나오셨어요. 제 당직 시트를 바꿔두시는 것은 물론 응급학과에 손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저를 응급학과로 보내기도 하셨죠. 제 근무표는 수술 아니면 당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일주일은 넘어가자 동기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자기들이 하루 띄워줄 테니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권해줬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장사는 어쩌고 집에 계시느냐고 물었지만 어머니께선 얼버무리시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저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와 가게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화들짝 놀라신 엄마는 혼자 가시겠다고 허둥거리셨어요. 전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확신이 들어 말리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가게엔 임대라는 글씨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쉽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옆 건물 과일가게 이모님이 혀를 차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갑자기 이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니만 언니네 가게 당장 빼라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아유, 게다가 무슨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재계약 안 한다고 당장 나가라고 아주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나. 아유,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아유, 그나저나 언니는 왜 거기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 뭐라고 따지던가. 건물주가 그 지랄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자친구의 어머니였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사색이 되면서 아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닥터 최, 여기서 나 보네? 한가한가 봐.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물었죠. 여자친구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 하시더니 입가에 조소를 띄운 채 제게 말하셨습니다. 닥터 최가 어떤 행운을 발로 찼는지 직접 보여주려고 그러지. 아니다. 던진 건가? 하여튼 이번 기회에 주제도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자랑하는 수술 실력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직접 겪어보라고.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안 그래?
모든 일이 다 마음대로 될 줄 아신다면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놈인지 두고두고 기억하게 만들어드리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경고에도 비웃기만 하더니 가게 빨리 정리하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우선 저는 어머니께 새 자리를 알아볼 때까지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혹시나 제가 위험한 행동이라도 하려는 건 아닌가 싶으셨는지 불안한 눈빛이셨지만 저는 다 좋아질 것이라 말씀드렸죠. 저는 우선 친구놈 중 하나를 찾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부터 확인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있진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곧 계약이 종료될 시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수군거리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다들 쉬쉬하면서 자리만 피했습니다. 동기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던 와중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최쌤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지방으로 가신다면서요? 그럼 그 많은 수술을 누가 해요? 내 말이 최쌤처럼 신속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어딨다고 그런 분을 지방으로 보낸다는 거야. 이번에 한 교수님 딸이랑 파토나서 그렇다던데.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파혼했대요. 간호사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걸로 사람을 보내느냐 너무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저는 차라리 병원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느니 제게 컨택해오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옮긴다 한들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저의 지방 발령에 대한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에 맞춰 교수님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 가게도 좀처럼 구해지지 않았어요. 괜찮은 곳이다 싶으면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더군요. 심지어 계약 직전에 갑자기 계약 내용을 바꿔버리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도 더 이상은 정직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 어울려 다녔던 친구에게 연락해 정보를 좀 구할 수 없겠냐고 물었죠. 흥신소를 하고 있는 친구는 어렵지도 않다고 말하며 교수와 여자친구 어머니의 속옷 색깔까지도 알아와 주겠다고 했죠. 저는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의국에서 돌고 있던 소문 하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 본인의 수술을 대신 시킨단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경험은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 급히 팔을 다치셨다고 중요한 수술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게 대신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자꾸만 시키시는 것이 수상해서 물어봤는데 교수님께서 입맛을 다시고는 앞으로 부탁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아래 기수들 사이에서 교수님의 수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동기들 단톡방에도 올라왔고요. 저는 수술방 기록을 확인했죠. 신기하게도 교수님의 수술들은 다양한 이유로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화질이 엉망이더라고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직을 설 때마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다 결국 2편의 수술실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파일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교수님은 들어와서는 가만히 구석에 앉아 계시기만 하고 저보다 한 기수 낮은 애들이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죠. 꽤 난이도가 있는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났나 친구 녀석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진료 신청까지 해서 말이죠. 저는 곁에 있던 간호사에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하고는 친구에게 부탁한 정보에 관해 물었어요. 친구는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몇 장 생겼다고 하면서 두터운 종이봉투를 쥐어줬죠. 너 아주 재밌는 사람들을 알아봐달라고 하더라. 뭐 어디다 쓸 건진 모르겠고 친구야, 이왕 잘나가는 의사 되는데 쭉쭉 성공해라. 저는 의뢰비를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친구는 우리 사이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제게 욕을 내뱉곤 유유히 나갔습니다. 어떤 사진이 있기에 재밌다고 말하는 건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지만 저는 당직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꾹 참았습니다.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확인한 저는 제 방에서 봉투를 열어봤죠. 제약회사 사람들과 회동을 가지는 사진들이 많이 보였어요. 비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차를 바꿔 타는 모습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 보이더군요. 왜 친구가 재밌다고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한 남자와 호텔 뒷문을 드다드는 모습이었죠. 그 남자의 정체는 교수님의 조교였고요. 친구 조사에 의하면 두 사람 관계는 꽤 오래 이어왔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역시 두 집 살림 중이었죠. 빠르게 자료를 읽어본 저는 됐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교수님을 찾아가 불합리한 당직을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왜 자신에게 와서 하느냐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대더군요. 교수님,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수술 본인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교수 이름 달고 하는 수술인데 한참 어린애들이 대신하고 있고 제가 처음이었습니까?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교수님 수술 대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잠시 놀라는 눈치긴 했지만 여유롭게 웃으며 말씀했어요. 이 일이 밝혀지면 나만 위험한가? 여럿 걸려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해서 함께 죽을 자신은 있고. 저는 이렇게 나오실 걸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러실 줄 알았다고 하고는 다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제약회사 사람들에게 접대받는 모습이었죠. 이번에는 확실히 얼굴이 좀 굳어지셨죠. 교수님은 이런 사진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이셨죠.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사진인데. 저는 교수님이 숨겨둔 또 다른 집과 불륜관계의 여성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교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멍하게 사진을 바라보던 교수님은 제게 달려들어 사진을 빼앗으려 했죠. 저는 순순히 사진을 넘겨드렸습니다. 넌 이 사진은 어디서 사람 붙였어?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녔던 거야? 우연히 걸려들었죠. 제약회사에게 뇌물이나 좀 받았을 줄 알았지 불륜이라니. 그것도 다른 병원 의사랑 말이죠. 이분 세미나에서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랑 연구 결과를 두고 경쟁 중인. 교수님은 입만 뻐끔거리면서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저는 교수님께 모든 것에 대해 입을 다물어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죠. 교수님께서 의국에서 장난질 그만하신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묻고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하나 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가게 건물을 사서 장난질을 하시던데 그것까지 막아주시면 이 사진은 제가 없애드리죠. 교수님은 믿어도 되겠냐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시곤 알겠다고 하더군요.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당직표가 수정됐다고 하면서 동의들이 저더러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다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분원으로 가는 의사는 우리 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일들이 딱 3시간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바로 오프를 내고 어머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창 가게를 정리 중에 있으셨죠. 저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었느냐고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때였죠.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그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쉽게 넘어갈 것 같아? 웃기지 마. 저는 어머니를 옆 가게로 모셔드리고는 여자친구 어머니께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딱히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럴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사진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지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셨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두고두고 기억하게 해드린다고. 여자친구 어머니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떠시면서 저와 사진을 번갈아 보셨죠. 저는 정중히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조용히 가시라고 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일이 커지는 것은 막으실 수 있다고 말이죠. 여자친구 어머니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나가셨고 다행히 어머니의 가게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물론 일을 이대로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여자친구에겐 미안했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로 사진을 보냈죠. 제약회사와의 사진은 병원장님께, 불륜 사진은 서로에게 말이죠. 다음날 출근하니 한바탕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조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날리고 계시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동기 하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와이프랑 조교가 아주 뜨거운 사이였단다. 교수님 완전 눈 돌았잖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의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교수님은 무슨 얼굴로 여기를 오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조교의 얼굴을 힐끗 본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교수님의 얼굴에 던지더군요. 다른 병원 의사랑 바람난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나만 바람났어? 너는!
여자친구 어머니의 한 방에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몰래 주워 확인한 한 의사가 같은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곳의 교수라고 얘기를 했고 분위기는 웅성거리는 듯 점점 커졌습니다. 말 그대로 개판이 됐죠. 교수님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거의 검붉게 변하고 있었어요. 너 이 새끼 약속을 어기고! 저를 발견하신 모양인지 교수님은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달려드셨어요. 저는 괜히 다른 의사들이 다칠까 싶어서 한 걸음 다가가 저를 잡으려는 교수님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온갖 쌍스러운 말을 내뱉으시면서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건들지 마시라고. 다음에는 깨지는 게 그릇이 아닐 거라고. 교수님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 모습도 잠시 곧 경비를 담당해주시는 분들이 오셔선 여자친구 어머니와 교수님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날 저녁 교수님은 책상을 뺏기고 쫓겨났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가 됐죠. 교수님이 제게 달려들었던 것 때문인지 그의 퇴출과 제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뒤에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동기들 중 일부는 진짜냐고 제게 묻기도 했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저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희미해질 때쯤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저처럼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죠.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와 함께 걷고 있는 전 여친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에 대한 죄책감은 있었거든요. 그 일을 후회하고 있진 않지만 전 여자친구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만약 전 여자친구가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제가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